어느 일본 특파원이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태풍 대응부터 일상생활까지 한국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 특파원, 결국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한국으로 이끈 걸까요? 일본 특파원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글로벌 뉴스의 일본 특파원 마이클 라이언입니다. 현재 일본은 태풍 산산의 강력한 위협 아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풍은 계속해서 북상 중이며 그 위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중형 태풍으로 예상되었지만 불과 24시간 만에 그 세력이 급격히 강화되어 대형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현재 태풍 산산의 중심 기압은 99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55m에 달합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보도했던 어떤 태풍보다도 강력한 수치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지난 50년간 일본을 강타한 태풍 중 최강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기상청장, 국토교통 장관, 방위성 장관 등 주요 강요들이 참석했습니다. 총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위대 10만 명을 비상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필요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이미 일본 남부 지역에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고시마, 미야자키, 오이타 등 규슈 지역의 약 225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가고시마시의 한 대피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애완동물을 동반한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피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노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무서운 태풍은 처음입니다. 우리 집이 무사할지 정말 걱정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일본의 교통 시스템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일본 항공과 전일본 공수는 규슈와 시코쿠 지역의 모든 국내 선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선도 대부분 결항되었습니다. JR 규슈는 모든 신칸센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다른 지역의 철도 회사들도 운행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발이 묶였고 주요 역들은 발을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쿄역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오사카로 출장을 가려 했는데 모든 교통편이 끊겼습니다. 호텔 예약도 취소해야 하고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풍 산산의 접근은 이미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쿄 증시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엔화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일본의 주요 산업 시설들입니다. 도요타, 혼다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규슈와 시코쿠 지역의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또 다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규슈 지역의 반도체 공장들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글로벌 전자제품 시장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산산의 위협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발표해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기상학자들은 이번 태풍의 강도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쿄대학교의 야마다 교수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슈퍼 태풍의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이며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이번 태풍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슈전력은 센다이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한 환경단체 대표는 모든 원전의 완전한 폐쇄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원전의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 중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방사능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재난 대비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은 그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병원의 비상전력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고 자위대는 구조장비를 총동원하여 대기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재난관리 전문가는 대형 태풍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번처럼 초대형 태풍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태풍 산산의 접근 소식에 시민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에는 물과 식료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고 일부 품목은 이미 품절 상태입니다. 도쿄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만난 주부는 사재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대피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피한 주민들을 돕고 식사를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귀국 항공편을 찾지 못해 공항에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만난 미국인 관광객은 일본 여행을 정말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게 되어 너무 아쉽다면서도 공항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많지 않아 제대로 된 도움과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다국어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태풍 산사는 일본의 농업과 어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슈 지역은 일본의 주요 농업 지역 중 하나인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규슈 어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태풍이 지나간 후 어장이 황폐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수산성은 이미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태풍의 강도를 고려하면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위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라인 등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대피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짜뉴스의 확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만을 따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IT 전문가는 SNS는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 공유 도구가 되었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의 확산 위험도 크다며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정보의 진위를 신중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규슈 지역의 대피소들은 이미 수용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시의 한 초등학교 대피소를 방문했을 때 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피소 관리자인 사토 씨는 원래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은 750명 이상이 있다며 식수와 식료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 감염 위험입니다. 대피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어 완벽한 방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안가 지역의 주민들은 특히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은 최대 13m의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야자키현의 한 어촌 마을을 찾았을 때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미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은 여전히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80세의 야마모토 할아버지는 6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집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안전이 특히 우려됩니다.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는 산사태의 위험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규슈 지역의 산간 마을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한 마을에서는 이미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의 대피가 지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질학 전문가인 나카무라 교수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이 예년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산사태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도 태풍 산산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일부 전철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도심의 고층 빌딩들도 강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등 대기업들은 규슈와 시코쿠 지역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인 타나카 씨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 10조엔에 달할 것이라며 특히 농업과 관광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태풍 산산에 대한 해외 언론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은 태풍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의 재난 대비 시스템이 이번 초대형 태풍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일본 지부의 대표는 더 이상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듯 보입니다. 환경성 장관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도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많은 대사관들이 자국민들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한국인 여행객들과 유학생들의 안전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 상황에서 인터넷과 통신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최신 기상정보와 대피 지시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통신사들은 기지국과 통신시설의 보강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지만 태풍으로 인한 시설 파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IT 전문가인 스즈키 씨는 통신망이 두절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와 통신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태풍 산산이 드디어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현재 태풍의 눈이 가고시마현 마쿠라자키시 부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상륙과 함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슈전력에 따르면 현재 규슈 지역에서만 약 70만 가구가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강풍에 넘어지고 전선이 끊어지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회사 관계자는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본격적인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해일과 홍수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의 해안가 마을들이 이미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에서는 오야도강이 범람하여 주변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자위대가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풍으로 인해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6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부상자는 125명 이상으로. 이는 강풍과 폭우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를 포함합니다. 규슈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건물 외벽이 파손되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거나 잘려나갔습니다. 또한 미야자키 현과 오이타 현에서는 각각 800mm와 6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지 이틀째, 저는 이번 사태를 취재하면서 불가피하게 2020년 한국을 강타했던 태풍 하이선의 경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태풍 하이선 당시 한국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와 강도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태풍 상륙 72시간 전의 예보가 실제 경로와 95%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예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반면 이번 태풍 산산의 경우 일본 기상청의 예보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강해져 초기 대응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한 일본 기상학자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의 발달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다며 기존의 예측 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풍 하이선이 접근하기 전부터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대피소를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에서는 약 5,000개의 대피소가 24시간 내에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소 준비가 미흡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가고시마현의 한 주민은 대피 명령은 받았지만 가까운 대피소가 이미 만원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대피소의 수용 능력과 분산 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태풍 하이선 당시 방송, 라디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태풍 정보와 대피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위치 기반 재난 문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 두절로 인해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 통신 전문가는 극단적 기상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더욱 견고한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위성통신이나 메시 네트워크 등 대안적 통신 수단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풍 하이선 당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정부와 기상청이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언론인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생명이라며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더욱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태풍 산산을 겪으며 저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적지 않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2020년 한국의 태풍 하이선 대응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사전 대비 측면에서도 일본은 다소 안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태풍 하이선 접근 72시간 전부터 상세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 반면 일본은 태풍 산산의 위력을 다소 과소평가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초기 대응의 지연으로 이어졌고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반면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통신 두절로 인한 정보 단절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이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측면에서도 한국의 사례가 더욱 돋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반면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안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태풍의 강도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공동체 정신 발휘는 분명 배울 점이 있어 보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놀랍도록 큽니다. 3년간 일본에 살면서 그리고 틈틈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는 이 두 나라의 일상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기본이고 모바일 결제, 디지털 정부 서비스 등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현금 위주의 사회이며 행정 서비스도 대부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024년인 지금도 일본에서는 팩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다양성과 혁신성을 자랑합니다. 전통 음식부터 퓨전 요리까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식당들,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 등은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듭니다. 일본 역시 뛰어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전통에 얽매여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대응이 부족해 메뉴 번역이나 알레르기 정보 제공 등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집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효율성과 편의성 면에서 도쿄를 앞섭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환승 시스템도 더 직관적입니다.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은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도쿄의 대중교통은 정시성은 뛰어나지만 복잡한 노선도와 불편한 환승 시스템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들조차 종종 혼란을 겪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주거 환경조차도 여전히 구식입니다. 좁은 공간, 낮은 천장, 부족한 단열 등은 21세기의 삶의 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임대주택 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 열풍과 그 성과는 놀랍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영어 무용론에 사로잡혀 있는 듯합니다. 공공장소의 영어 안내는 부족하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며 일본어 교육 시스템도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오기 몇 주 전, 저는 용기를 내어 본사에 한국 특파원으로의 이동을 요청했고 기쁘게도 어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취재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역동성과 혁신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풍경, 첨단 기술로 가득한 일상,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정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제가 한국 특파원을 지원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사회 시스템, 디지털화에 뒤처진 행정 서비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은근한 차별 등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관점에서 아시아의 역동적인 변화를 취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몇 주 뒤부터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취재하여 세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 대학교 강의실, 한국인 학생의 발표에 많은 학생들이 경악을 하고 한국인 학생이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소피아입니다. 제가 다니는 밀라노 대학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교육기관 중 하나이며 이탈리아 북부의 주요 학문 및 연구 중심지예요. 또한 전 세계 수많은 대학과 교류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학생들이 해외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 학교는 아시아 국가들과 학문적인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 학생들이 밀라노로 유학을 오고 있어요. 저는 인문학이 전공이라 언어학, 문학, 역사, 철학, 예술사, 문화 연구 등을 배우고 있고 특히 세계 각국의 문화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양한 나라의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이탈리아와 다른 문화들을 공부하는 게 정말 신기했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과목을 신청하고 수강하게 되었어요. 아시아 문화 과목이라 그런지 다른 과목에 비해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많은 아시아 친구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하버드에서 교류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교에 온 한국인 친구 은정이었어요. 저는 은정과 친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은정이란 친구를 알고 있었죠. 하버드에서 은정과 같이 교환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에 온 미국 친구들은 은정의 학업 성적이 하버드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고 말했고 은정은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은정은 공부도 잘하지만 운동도 잘하고 여러 봉사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활달하며 뭐든 잘하는 친구라고 들었죠. 저는 은정이란 친구가 많이 궁금했는데 은정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친해질 기회가 없었고 가까이에서 인사를 나눠본 적은 없었죠. 그런데 은정이라는 친구를 아시아 문화 과목 수업에서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가까이에서 은정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은정은 체구는 작았지만 피부도 투명하고 눈매도 또렷하고 콧날도 오똑했고 굉장히 어려 보였어요.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도 5살 이상은 더 어려 보였는데 작고 예쁜 아이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뛰어난 학업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죠. 그리고 은정에게서는 신비로운 매력이 느껴졌어요. 은정에게서는 항상 은은한 꽃향기가 풍겼는데 인위적인 향수의 향기가 아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향기 같았죠. 아시아 국가에서 유학 온 여러 친구들을 봤지만 은정만큼 매력적인 친구는 없었어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은정이라는 친구를 만나자마자 푹 빠져버렸죠. 은정은 모든 친구들에게 친절했고 사랑스러운 웃음이 가득한 친구였죠. 아시아 문화 수업에서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에 대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아시아 문화 강의는 세미나, 그룹 토론, 실습과 발표 등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강의였고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여러 아시아 국가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은정은 한국이 아닌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발표를 했어요. 많은 학생들은 은정의 지식에 감탄했고 은정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소수의 중국 친구만 그런 은정을 시기했던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배우는 수업 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발표를 해보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은정은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지 혼자서 손을 번쩍 들었고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의 문화는 말레이와 스페인, 미국의 영향을 받아 매우 다양하며 1521년부터 300년간의 스페인 식민 지배와 이후 미국의 지배를 경험한 나라로 이는 필리핀의 문화와 종교, 언어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7,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17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며 타갈로그어와 영어가 공식 언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가톨릭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음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해산물, 쌀, 열대과일이 풍부하며 전통 춤, 음악, 미술 등 활발한 예술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교수님은 굉장히 흡족한 얼굴을 하며 은정을 바라보았고, 혹시 필리핀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냐며 은정에게 질문을 했죠. 그러자 은정은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필리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 성장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특히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소득 계층 간의 격차가 크며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필리핀의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하며 교육 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 기회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죠. 교수님은 은정의 막힘없는 발표에 박수를 치셨고,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은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훈훈하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한국은 예전에 정말 가난한 나라여서 필리핀에게도 도움을 받았던 나라라고 말을 했죠.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을 얘기하며 한국이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는 말을 하는 중국인 학생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중국인 학생을 쳐다보았는데 교수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학생 우리가 필리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이란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라고 중국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중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고 강의실에 있던 많은 학생들은 교수님의 질문에 웃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작은 해프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때도 항상 은정은 여러 나라의 문화들에 대해 다양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수업을 들으며 아시아 국가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는데 문제의 중국인 유학생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날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의 한류가 열풍이었고 은정으로 인해 한국이란 나라를 더 궁금해진 친구들이 많았기에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궁금해했죠. 강의 초반에 교수님은 중국에 대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고 일본은 기술과 문화가 발달한 섬나라이며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높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한국은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친구들이 한류의 열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의 말씀을 공감했지만 중국인 학생들은 아니었나 봐요. 일전에 동남아시아 국가 수업 때 손을 들었던 중국인 학생이 또다시 손을 들어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전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하셨는데 중국은 한국에 비해 더 뛰어납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광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건축물, 유적지, 예술작품, 철학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산은 중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며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56개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민족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중국을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다채로운 국가 중 하나로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문화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은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며 한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방하는 나라입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보다 중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더 자주 방영되었죠. 한국은 그때부터 중국의 콘텐츠를 모방하며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지금의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국이 전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것에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부러워하고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중국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중국 학생의 발표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신뢰였지만 발표안의 내용은 논리적이라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했어요. 저도 중국과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학생이 말하는 논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중국인 학생은 우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은정이 손을 들었고 교수님은 은정에게 발표해보라고 말했어요. 은정은 먼저 중국인 유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중국의 콘텐츠를 모방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모방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은정의 말에 중국인 유학생은 대답을 하지 못했고 은정은 많은 학생들을 살펴보더니 발표를 하기 시작했죠. 강의장은 굉장히 조용했고 다들 숨죽인 채 은정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먼저 중국인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의 콘텐츠를 모방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모방해서 만든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1990년대에 홍콩의 영화가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홍콩 영화가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방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개인적으로 홍콩은 자체 정부를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 및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곳이라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 체제와 다르며 홍콩 달러라는 홍콩 자체 내 화폐를 보유하고 자체 여권까지 발행하기 때문에 홍콩과 중국을 한 나라라고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은정의 홍콩 발언에 중국 유학생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진 채 무언가 말하려고 손을 번쩍 들었지만 은정의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졌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은정을 노려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한국의 콘텐츠를 모방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2013년 방영된 한국 드라마 중 별에서 온 그대는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도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중국은 이 드라마를 모방하여 너는 별에서 왔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주인공 설정부터 스토리라인까지 원작의 주요 요소뿐 아니라 제목까지 흡사하게 모방하였죠. 또한 한국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의 경우도 중국에서 파리의 우정이라는 비슷한 설정의 드라마를 만들었고 배경과 캐릭터 간의 갈등이 원작과 유사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드라마 킬미힐미는 중국에서 안녕 나의 황비님, 한국의 성균관 스캔들은 중국에선 소녀 대통령, 한국의 커피 프린스 1호점은 중국의 커피하우스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드라마들을 모방해서 만들었죠.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모방했습니다. 한국의 정글의 법칙은 연예인 참가자들이 정글에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쇼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정글의 법칙을 모방하여 극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정글의 법칙과 유사한 생존 챌린지를 주제로 하며 참가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까지 따라했죠. 뿐만 아니라 아는 형님, 쇼미더머니, 대한외국인, 집사부일체 등 셀 수 없이 많은 콘텐츠들을 모방했는데요. 제가 아는 것만 나열하면 1시간도 더 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비해 더 뛰어나다는 발언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정부에서 영화, 음악과 드라마 등 모든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해 엄격하게 검열을 하고 있죠. 이로 인해 창작의 자유가 제한되며 종종 창의성에 저해하고 국제적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중국 영화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지 못하죠. 또한 중국의 대중문화 제품들은 내수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낮습니다. 한국의 K-팝 아이돌이 글로벌 투어를 하며 세계 각지의 팬들과 직접 만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팝스타들은 국내에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인터넷 제어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을 차단하며 이는 중국의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한국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광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문화 콘텐츠는 때때로 전통적이거나 고전적인 요소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적 감각과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하는 경우를 몇 번 목격했지만 단 한 번도 한국인이 중국인을 사칭한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도 중국 유학생 일부가 국제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인으로 행세한 경우를 본 적이 있을 정도고 저와 함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하버드대생들도 목격한 적이 있죠. 한국은 중국을 부러워하고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는 말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발언이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은정의 마지막 발언에 모든 학생은 중국인 유학생을 쳐다보았고 중국인 유학생은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런 말이 없었죠. 저는 은정의 발표의 순간이나마 중국인 유학생의 말을 공감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교수님은 두 학생의 발표를 잘 들었다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며 수업을 진행하셨고 여러 중국 학생들은 조용히 가방을 챙겨서 수업 중에 밖으로 나갔지만 교수님은 제지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셨죠.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쯤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근거 없는 소리로 다른 나라를 폄하하려 드는 것은 다양한 문화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무언가 발언을 하기 전에는 은정 학생처럼 근거를 들어서 발언을 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씀하셨죠. 발표 수업 이후로 여러 중국 학생들은 아시아 문화 과목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은정의 팬이 되었죠. 여러 친구들이 은정과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이후에도 은정은 수업 시간마다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발표를 했고 6개월의 교환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은 당당하고 똑부러지게 발표했던 은정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건 은정 같은 한국인들이 있어서가 분명하다고 은정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종종 얘기할 정도예요. 저는 은정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은정 같은 한국인들이 있어서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은정을 알게 되기 전까지 저는 한류가 유명하다고 해도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은정으로 인해 한국의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한국 드라마를 찾아 여러 개 시청했는데요. 확실히 한국의 드라마는 중국이 모방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한국의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 음악, 음식까지 다양하게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한국의 문화는 은정이 자부심을 가질 만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들을 경험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져서 졸업하기 전에 꼭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탐험이었습니다.